안녕하십니까? 처음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구독한 것이 이 채널이에요. 그만큼 너무 재미있고 사연 하나하나에 웃고 울고 했죠. 연초를 맞아 저도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 77세가 되었어요. 많다고 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나이죠. 제 사연 또한 기가 막힌 사연이기에 한번 써보렵니다. 저에겐 아들 셋이 있고 며느리는 둘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유한 집에 자라 외동딸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자라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모든 재산이 저에게 귀속되었기에 성인이 된 후에도 어렵지 않았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편을 일찍 만나 아이 셋을 낳았어요. 큰애부터 작은애까지 모두 삼형제였죠. 나름 최선을 다해 키운다고 했지만 남편이 아이들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주었죠.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아빠 없는 자식들을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아빠는 없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았지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의 유산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홀몸으로 아이 셋을 키우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고 나름 잘 자라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어느 날 첫째 아이는 결혼을 하겠다며 큰 며느리를 인사시켜 주었어요. 며느리를 보자마자 전 화색이 돌았답니다. 엄마,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어요. 저기 국수집 명희 아시죠? 명희랑 결혼하려고요. 허락해 주실 거죠? 어머, 국수집 딸 명희? 명희라면 지금 버스 회사에서 격리하고 있는 친구 말하는 거 아니니? 아니, 어떻게 만났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최명희입니다. 승현 씨랑은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되었어요. 큰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저희가 종종 가던 국수집의 큰딸이었어요. 항상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을 도와 국수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기에 저는 명희가 첫 만남에 바로 마음에 들었어요. 명희네 집은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명희는 버스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대며 열심히 살아가는 처녀였어요. 솔직히 큰아들은 매번 돈도 흥청망청 쓰고 철딱서니가 없어 늘 걱정이었는데 현명한 명희라면 우리 아들을 잘 이끌어줄 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학벌이 낮아도 아이는 순수하고 착하고 총명했으니까요. 아니, 명희야.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만나게 된 거니?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닿았으니 우리 잘 지내보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혹시나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너무 걱정했는데 승현 씨는 대학교도 나오고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걸요. 그래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모실게요. 학력이 다가 아니다. 네가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간 게 어디 네 잘못이니? 너한텐 잘못이 없어. 돈 없는 건 죄가 아니야. 그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모시고 도와주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절 좋게 봐주신 것만큼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며느리는 제 아들과는 다르게 밝고 싹싹했어요.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어렵게 자라다 보니 돈도 흥청망청 쓰는 법도 없었죠. 아들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에 셋 다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큰며느리 명희는 제 마음에 쏙 든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 잘해주었어요. 요즘 애들처럼 대바라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명희는 고마워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죠.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노름판에서 사고만 쳤으니까요. 아들은 결혼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바람도 피우고 자기만 아는 철저한 이기주의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혼내도 보고 별짓을 다 해도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을 제가 어쩔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전 며느리 본낯이 없어졌어요. 엄마, 돈 좀 줘요. 이번에 못 먹으면 저 죽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냥 조금만 꺼주세요. 제가 금방 갚을게요.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우리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미리 준다 생각하고 좀 주세요. 저 진짜 빚쟁이 된다니까요. 야, 이놈의 자식아. 한두 번인 줄 알아?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번듯이 취업을 해서 앞가림할 생각을 해야지. 결혼까지 한마당에 지금 엄마한테 맨날 돈 달라고 하는 네가 양심이 있는 거냐? 어쩜 그렇게도 철이 없어, 어? 명의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요. 명의 봐서라도 이번에만 해결해 주세요, 엄마가. 엄마 그럴 능력 되잖아요. 다신 돈놀이 안 할게요. 아,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내가 진짜 제명에 못 살지. 어떻게 장남이 돼서 매번 엄마를 실망시키니?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래? 그냥 번듯이 취직해서 저 자식 잘 먹여 살리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황된 꿈만 꾸는 거냐? 내가 나중에 너네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아들은 매일같이 노름판에서 사고를 치고 돈을 해달라고 했었죠. 마음 같아선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결혼까지 한 마당에 이대로 두면 며느리까지 힘들어질까봐 매일을 그렇게 돈을 메꿔줬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죠. 그때 모른 척 했어야 했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다 보니 아들은 늘 저의 재산을 믿고 사고를 쳐댔죠. 어려서부터 어려움 없이 자란 아들은 돈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고 마찬가지로 큰형을 보고 자란 나머지 아들들도 매한가지였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며느리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으로 이어졌었죠. 아들 하나 보고 들어온 며느리인데 매번 며느리 속을 상하게 했으니 어미 된 도리로 며느리 볼랏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었고 감싸 주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 또 오늘도 안 들어오네요. 아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찾으러 가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내조를 잘해야 할 텐데 제가 내조를 못해서 승현 씨가 밖으로 도나 봐요. 어쩌죠? 승현 씨 이대로 영영 안 오면? 그럴 리 없어. 네가 왜 죄송하냐? 자식 새끼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 아휴, 너랑 결혼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어쩜 저 모양인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승현 씨 오면 얘기 좀 잘해볼게요. 그래도 속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믿어봐요, 어머님. 며느리의 자책에 제가 더 미안한 하루하루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며느리를 봐서 큰 아들에게 사업체를 하나 내주었어요. 큰 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프랜차이즈 빵집 하나를 차려주었죠. 그래도 아내도 있고 이제 아이도 낳아야 하니 자신이 원하는 걸 하나 하고 살면 책임감이라도 가질까 싶어서요. 처음 빵집을 차려주었을 때 열심히 할 것처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들의 천성은 여전했어요. 며느리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놀러 나가기 바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며느리에게 참 체면도 안 서고 실미로서 할 말도 없더군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오히려 며느리는 저를 살폈죠.
장사는 잘 되니? 빵 하나 사러 왔는데 표정이 안 좋구나. 승현인 또 가게 맡기고 나간 거냐? 아유, 내가 못 살아.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그이 잠깐 나간 거예요. 요새 손님도 늘고 단골도 많이 생겨서 바빴거든요. 어머니, 빵 드릴게요. 아유, 괜히 너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한다고 그네가 설치지만 않았어도 네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널 볼 면목이 없어. 어머,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희 밥벌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매출이 꾸준해서 지금은 좀 나아요. 그렇담 다행인데 자기가 한다고 설쳤다가 너한테 맡기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지. 너 만나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사돈 어른들 볼 낯이 없다. 고운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미안해 정말. 아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머님 덕분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그리고 요새 승현 씨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좀 나아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제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이젠 효도도 해야 하는데. 괜히 걱정하는 저에게 어머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늘 말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보다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철도 일찍 들고 배려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오래된 고민을 알게 되었어요. 쌀을 사러 가는데 쌀집에서 저에게 말해준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아차했어요. 얼마나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까. 어머, 사모님 나오셨어요? 아유, 명희는 그 집에 시집가서 신수가 확 폈던데 어떻게 사모님네 시집을 가게 됐는지 복이라니까요. 아유, 내가 복이죠. 명희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착하고 야무진지 며느리 복은 내가 있다니까요. 아, 그런데 명희네는 명희 시집가고 애들 학교도 못 가게 생겼으니 아주 그 집 친정엄마 낯빛이 어두워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미처. 학교도 못 가고 명희가 생활비를 댔을 텐데 이제 생활비를 못 보내니까 그렇기도 하겠네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었으면 아마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가난한 집 장녀의 며느리는 학교도 못 가고 일찍 취업하면서 친정이 생활비를 보태어왔는데 우리 집에 시집을 오면서부터 친정이 생활비를 보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생들도 학교를 못 다닐 위기에 놓였다고 들었어요.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며느리를 불렀죠. 그리고 냉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저의 완고한 고집에 꺾였죠. 명희야, 혹시 돈 필요하지 않니? 내가 너 시집 올 때 많은 것도 못 해주고 뭐 하나 크게 해주고 싶은데 돈으로 해줄까 해. 어머, 어머니, 시집 올 때 폐물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더 이상은 괜찮아요. 오히려 저희가 해드려야죠, 어머니한텐. 그게 사실 오늘 쌀집한테 얘기 들었어. 네 동생들도 공부 이제 못한다고 하더라. 집도 많이 어렵고 괜찮은 거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엉엉 눈물을 쏟는 며느리였어요. 그 눈물이 어찌나 서러워 보이던지 제 마음까지 찢어놨죠. 남편한테도 말하지 못했고 저한테도 당연히 말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시집와서 괜히 동생들 공부마저 못하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도 몸이 안 좋아 국수집을 오래 운영할 형편도 안 된다고 말이죠.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승현 씨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가게 좀 더 자리 잡고 제가 조금씩 도와주려 했어요. 그때까지만 동생들한테 취업하라고 했고요. 제가 중졸이라 동생들은 공부를 꼭 시키고 싶었거든요. 이런 얘기 진작 하지 그랬냐? 우리 집에 시집와서 네가 승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해? 미안하다. 진작 알아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친정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쩌다 제 얘기 들으셨는진 몰라도 잊어주세요. 너도 이제 내 딸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이제 친정 걱정은 말아라.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정 그런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도 모른 척 할 수 없어 며느리의 집을 돕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둘째와 셋째와도 마찰이 생겼죠. 내가 키운 아들들이 맞나 싶었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들 기죽을까 오냐오냐 키운 것이 아이들을 인정머리 없고 자비 없이 키운 꼴이 되었죠. 첫째 며느리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둘째와 셋째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엄마, 사실이요? 아니, 형수네 집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럴 거면 나나 좀 도와줘요. 맞아요, 엄마. 생펀남을 왜 도와요? 나랑 둘째 형한테도 뭐 하나 차려줘요. 엄마 그럴 능력 되잖아, 우리도 잘할 수 있어. 너희들은 엄마가 돈으로 보이냐? 그저 돈. 어려서부터 엄마 얼굴만 보면 돈밖에 몰라? 내가 돈 없고 병들은 늙은이면 쳐다도 안 볼 놈들이야, 이놈들은. 내 말이 틀려? 내가 우리 며느리 집 도와주고 싶어서 내 돈으로 돕겠다는 건데 누가 말려, 안 그래? 그게 아니라 동생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던데 그 집 학비에 그 집 생활비까지 엄마가 왜 내주냐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형수도 시집 왔으면 친정이랑 연은 딱 끊어야지. 참나, 지네 친정일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엄마 돈을 노려? 기가 막히네. 이 일은 너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꺼라. 내 돈으로 내가 지원해 주는 거니 더 이상 말 마라. 안 그러면 지금 너희한테 하는 지원들도 싹 다 끊을 줄 알아. 내가 자식 새끼들을 잘못 키웠지.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아유. 그렇게 자식들과 한참을 입씨름한 뒤에 며느리네 집을 도울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며느리는 얼마나 저에게 고마워했는지 늘 저에게 당연하게 돈 요구만 하는 자식들을 보다가 며느리를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좋더군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정말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머님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두고두고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됐어. 은혜는 무슨? 너도 내 딸이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마라.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어미 된 도리로. 그렇게 이 일로 며느리와 더욱더 돈독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일보다 제가 더 며느리에게 받은 게 많기에 오히려 며느리에게 고마운 일은 제가 더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왔었죠. 첫인상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본인들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둘째는 첫째와 다르게 얼굴에 욕심이 가득해 보였긴 했죠. 그래도 자기들이 좋다고 하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아파트도 해주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둘째 며느리의 속셈이 너무 빤히 보여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대하면 괜히 애들 마음에 못 박는 것 같아 허락하였죠. 엄마,
우리 집 25평 말고 33평으로 알아보면 안 돼요? 아, 솔직히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작은 집이면 답답할 것 같고. 너희가 뭐가 큰 집이 필요해? 그리고 너희가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갈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지평수 타령이냐? 아, 그게 아니라 연재가 좀 큰 집 가고 싶어 해서요. 모든 여자의 로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죠. 결혼 전에 큰 소리 친 것도 있고. 그건 네가 해결해. 걔도 웃긴다. 뭐 해오는 게 있다고 큰 집을 바래.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난 25평 이상은 못 해줘. 그렇게 딱 잘라 선을 긋고 신혼집을 해주었죠. 둘째 며느리는 표정이 밝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명절이 되어 다 모였는데 둘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하대하는 것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네요. 어머, 형님. 형님은 되게 신기하다. 근데 요새는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드물긴 하던데. 무슨 조선시대의 사람인 줄? 어?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나도 아기 태어나기 전에 공부 좀 해볼까 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진작 하셨어야죠. 그리고 저 남편한테 형님 얘기 듣고 정말 쇼킹했잖아요. 어머님이 형님 집도 다 도와준 거라면서요? 아니, 형님은 무슨 복이길래. 중졸의 어머님 사랑까지. 부럽네요, 정말. 아니, 그리고 그러면 좀 이런 거 혼자 할 만하지 않나? 도움을 그렇게 받아놓고 저한테까지 시키는 건 좀 뻔뻔하죠. 안 그래요? 전 집 하나 딸랑 하나 받았는데 아무래도 사랑 많이 받는 며느리가 더 헌신해야죠. 둘째 며느리는 큰 며느리에게 명절에 일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혼자서 해야 하지 않냐라는 뉘앙스로 깔아뭉개고 있었죠. 어찌나 화가 나던지 둘째 며느리의 인성은 원래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정이 떨어지더군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네가 네 친구도 아니고 어디 그런 말본새가 있어? 그래도 형님인데 예의는 차려야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전 형님이 자꾸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길래 그저 그냥 말한다는 것이. 죄송해요. 말 조심해라. 그리고 형님 깍듯이 대하렴. 손윗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러다 셋째 들어오면 너까지 무시당할라. 안 그러니? 네. 근데 어머님이 형님을 좀 유난히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질투는 나긴 나요. 그러니까 저도 좀 예뻐해 주세요. 아셨죠? 눈앞에서 저렇게 알랑방귀를 뀌는데도 어찌나 정이 안 가던지 그저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의 일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근육도 경직되어 가는 것이 하도 몸이 이상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죠.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파킨슨 병이라고 하더군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약물 투여를 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점점 진행하는 병이기도 하고 나중엔 걷기도 힘들어진다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제 병은 어느새 제 아들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요새 약물이 잘 나왔다고 하지만 점점 탱하실 텐데 어쩌냐? 누가 보실지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겠소? 병 들어가는 노인을 그냥 혼자 둘 순 없잖아. 그래도 누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 다들? 난 일단 가게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장남이 모셔야지. 그리고 우린 이제 신혼인데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와? 안 그래? 셋째도 장가도 안 갔고. 그건 둘째 형 말이 맞아.
그냥 큰형이 모셔. 솔직히 병든 엄마 있다고 하면 누가 시집 오겠어? 우린 힘들 것 같아. 첫째 형이 모셔가. 뭐? 이것들이? 자기들도 엄마한테 다 이것저것 받아놓고 엄마 떠넘기는 건 나보고 하라는 거냐? 아주 웃기는 자식들이네.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다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형수는 모르면 조용해요. 형수야 뭐 엄마한테 받기만 했으니 할 말 없겠죠. 아, 너도 큰형이 모셔야겠네. 안 그래? 제가 모실게요. 여보, 내가 모실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제가 모시면 됐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아니, 형님이 당연히 모셔야죠. 생판남인데 그렇게 도움받고 그럼 나 몰라라 하실 거였어요? 참나 뻔뻔하기도 하여라. 제가 방에 있을 때 이렇게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식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미어져 왔습니다. 전 결국 첫째 며느리의 뜻에 따라 첫째네 집에 가게 되었죠. 오히려 같이 살아보니 심성이 고운 것이 정말 많이 느껴졌고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이렇게 날 지극정성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반찬 하나 겹치지 않고 철이면 철마다 맛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해줬던지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조금 늦게 첫째네에 아이가 생겼어요. 몸도 무거워진 며느리가 나까지 케어할 생각에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하며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어머니랑 이렇게 살림을 합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걱정했거든요. 아이가 너무 안 생겨서. 어머님이 완전 복을 굴러다가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첫 손주니까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니 난 혹여나 몸도 무거워졌는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더 손이 갈까 걱정했거든. 절대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제가 늘 딸 같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친정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얼마나 고맙던지. 하지만 첫째 아들은 오히려 절 못마땅해 했죠. 오히려 제가 몸이 안 좋아지자 재산을 더 탐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시니까 당연히 엄마네 재산은 우리 거라는 마음을 가진 듯해 보였죠. 엄마, 그 건물이랑 땅, 제 앞으로 해놓는 게 어때요? 어차피 계속 우리랑 살 건데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잖아요. 애들한테도 빨리 말해야 미련을 안 가질 거고, 안 그래요? 그냥 빨리 엄마가 내 앞으로 해놨으면 좋겠는데, 미리미리. 여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머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그런 걸 가지고 왜 당신이 나서서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넌 빠져. 이 문제에 네가 낄 자리가 어디 있어? 나랑 엄마랑 둘 문제야.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재산 싸움 날 것 같은데 미리 해주시면 좋잖아. 애들 말도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모시는데 당연히 다 우리 거 해야지, 안 그래? 아니, 안 그래요, 엄마? 아직 죽지도 않은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 마음을 먹었죠. 이 재산을 절대 미리 주면 안 되겠다고요. 가뜩이나 업신여기는 엄마, 돈이라도 없으면 얼마나 업신여길까요? 하지만 제 병은 저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점점 움츠러드는 근육경직, 그리고 가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불편해졌죠. 제가 재산을 계속 주지 않고 있자 큰아들은 이제는 절 협박하더군요.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들은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랑 살기 싫어요? 아니, 재산 그거 먼저 좀 달라는 건데
그렇게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말 다 했니? 너 지금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냐?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유세야? 고생도 명의가 하고 날 모시는 것도 명의인데 꼴랑 너랑 같이 산다고 해서 유세 떠는 거냐?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네 어미가 좀 아프다고 아주 호구 같지? 아니, 맞잖아요.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나랑 사실 건데 미리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참나, 안 그럼 내가 엄마를 왜 모셔? 에이. 이 말을 하고 나가버렸죠. 얼마나 황당하고 눈물이 나던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았어요. 제 아들들은 저를 돈 주는 엄마, 그 이상도 그야도 아닌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죠. 간간히 집에 들르는 둘째랑 셋째도 제 재산밖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 때 큰 며느리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저에게 기분 전환도 시켜준다며 이리저리 저를 데리고 많이 구경시켜줬습니다. 젊어서 남편 잃고 평생 애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놀러 다니니 기분이 이상했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처음인 저는 며느리와 함께하는 것이 전부였죠. 진짜 딸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았어요. 모든 걸 결심했죠. 그리고 설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재산을 틀어지고 움켜쥐고 있자 큰아들은 절 모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둘째와 셋째와 함께 저에게 오더군요. 그날은 첫째 며느리를 제가 심부름을 보냈기에 집에 홀로 있던 날이었어요. 첫째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금세 어디로 가자고 하더군요. 갑자기 이상했죠. 한 번도 어디 가자고 했던 녀석들이 아니니까요. 갑자기 어딜 가자는 거야? 명절에 문 연 데도 없던데 명이 오면 같이 가자. 그리고 갑자기 어딜 가자는 거야? 갈 데가 있다니까요. 엄마는 몸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른 밖으로 나오세요. 둘째, 셋째 기다리고 있어요. 큰 아들의 말에 혹시라도 나를 데리고 어디 구경을 시켜주려나 하고 짐을 챙겼죠.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촉은 정말 똥촉으로 틀렸었어요. 아들들을 따라 한참을 달려간 곳은 집에서 한참 벗어난 양로원이더라고요. 군영수도 집 비웠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생할 순 없잖아요. 이제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네요. 요즘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너무 원망 마세요. 아무래도 여기는 프로그램도 여러 개고 엄마 계시기 딱 좋은 환경일 거예요. 아셨죠? 뭐? 지금 나를 양로원에 갖다 버리는 거냐?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이 어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안 그래? 아비 없이 너희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끔 키웠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그러니까 진작 재산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이대로 재산 안 넘기시면 저희끼리 나눠 가져야 하는데 그럴 거면 제가 엄마를 홀로 모실 수는 없죠. 안 그래요? 어차피 둘째네 셋째네도 못 모신다고 엄마가 가셔야죠 뭐. 이해해 주세요. 첫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더 황당하게 했죠. 본인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면 같이도 못 산다는 저 말이 얼마나 비수가 꽂히던지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전 그렇게 양로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큰며느리가 저를 데리러 왔죠. 큰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통곡을 하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같이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모두가 모인 자리로 돌아오자 아들들은 흠칫 놀랐고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무섭게 따지더군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죠. 아니, 어머니를 왜 모시고 와? 거기 보내드린 건데 너 이혼당하고 싶어? 착한 척 좀 하지 말라니까. 네가 상관할 게 아니야.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어떻게 어머니한테
내가 왜 설에 자리 비웠는지 모르겠지? 어머니, 본부대로 했습니다. 그래, 됐다. 고마워, 명희야. 너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너만이 내 자식이구나. 내가 마음먹은 게 맞았어. 전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제 며느리가 도와주었고요. 그래서 설에는 이리저리 봉사단체와 후원단체를 만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자리를 비운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기부한 나머지 건물 하나를 며느리 이름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사코 되었고 이것마저도 기부하자고 했지만 평생 며느리에게 받기만 한 것 같아 마지막 선물 하나를 주고 싶었죠. 이 모든 것을 며느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을 며느리는 다 들어주었죠.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너네 셋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그것마저도 불만이었지? 너네 불만 안 생기게 다 헌언했다, 사회에. 그리고 이제 너네는 나 안 봐도 좋아. 아니, 이제 내가 너네 안 볼란다. 이미 내가 살 집도 다 마련해 놨어. 나머지 강남 건물 하나는 명희한테 넘겼어. 나쁜 것들. 아비 없이 철저히 희생만 한 나한테 너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안 그래? 이제 엄마는 너네한테 미련 없어. 그리고 당신은 나랑 이혼해.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 입을 덮고 못 살아. 알겠어? 어머님은 내가 잘 모실게. 그러니 걱정 마. 뭐? 당신? 아니 왜 그래? 그리고 엄마 무슨 말이에요? 환원이라뇨? 그 많은 재산을 지금 저희 안 주고 다 환원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네 힘으로 살아. 엄마한테 바라지 말고 알겠니? 아니 이제 엄마라고도 부르지 말아라. 더 이상은 이제 너희한테는 엄마가 없는 거다. 제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자 아들들은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그럴 순 없다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쓰러졌더라고요. 전 그 말만을 남기고 제가 마련한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도 이혼을 했죠. 이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저런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전 지금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지만 이렇게 딸처럼 저를 아껴주는 며느리를 보니 그래도 완전히 인생 실패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둘째 아들 집마저도 제가 팔아넘겨 버렸기 때문에 아들들은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죠. 마음은 편치 않지만 이제라도 본인들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용서가 되진 않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기쁨 한 번 준 적 없는 자식들에게 이젠 모든 기대 없이 인연을 끊으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지금은 약물 치료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하며 많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으니 병이 절로 낫는 기분이더라고요. 오늘도 이 글을 쓰면서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에게 참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보람차더군요. 제가 언제까지 살 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숨 다하는 날까지 더 이상의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제 곧 60을 바라보는 여성이에요.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흐른지도 모르게 흘러버렸어요. 이 나이 먹으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살았지만 한 가지 정말 큰 일을 겪게 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부모님이 안 계시는 남편을 만나 뼈 빠지게 고생만 했고 남편에겐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남동생과 위로는 시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동생들을 걷어먹여 키워 그런지
꽤나 기가 센 분이었어요. 내 동생 부모님 없이 자랐어도 자네가 무시할 리는 아니니 깍듯이 대접하고 살아. 혹시라도 시부모 없다고 우리 집안 깔보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지? 사랑받는 것도 자네에게 달렸고 미움받는 것도 자네에게 달렸으니 그리 알으란 말이야. 네, 시댁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제가 어떻게 이 집안을 무시하겠어요, 형님. 그런 걱정은 애초에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뭐 그건 봐야 알겠지. 나 우리 동생들이라면 정말 애틋하니까 조금이라도 내 동생 무시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혹시라도 시부모님 없는 집이라고 제가 조금이라도 무시할까? 시누이는 초장이 저에게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제 기세부터 꺾으려고 하는 시누이를 보니 기분이 참 좋진 않았어요.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고 부모님 없이 자란 것이 딱하고 안쓰러워 남편네 집안의 모든 걸 맞추고 살았답니다. 행여나 조금이라도 제가 무시한다고 생각할까봐 오히려 더욱더 깍듯이 대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런 형님은 절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는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시누이의 시집살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거든요. 하지만 그런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게 되었고 시누이와 단둘이 살던 도련님은 졸지에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승관이 내가 거두던 동생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당신이 좀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 애가 공부도 잘하고 영리하니 손 갈 게 없다니까. 우리 먹는데 밥숟갈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걸 그렇게 안 된다고 할 게 뭐야. 그래도 내 막내 동생인데. 내가 왜 부양을 해야 해? 당신이랑 결혼하는 건데 당신 동생까지 거들 필요는 없잖아. 아님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시부모님 모셔도 시원찮을 판에 당신 남동생을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학교 졸업도 해야 하는데 학비는 어쩔 거야? 가뜩이나 부모님 안 계시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 탐탁지 않아 하는데 혹 하나 데리고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가만 두시겠어? 방을 얻어주던지 아니면 당신 동생 내보고 거두라 그래. 시집가는 누이한테 빌붙는 건 진짜 아니다. 난 안 된다고 딱 말했다. 아, 그럼 어떡해. 내 동생 길거리에 나앉으라 그래? 나도 짐덩어리 귀찮아 죽겠어. 그래도 어떡해? 내 동생인데. 이럴 땐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하필 나한테 이런 짐덩이를 얹어줄 게 뭐람? 아우 짜증나. 나도 속 시원히 편히 살고 싶다. 밖에서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 될 사람이 시동생의 거치 문제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저 역시 난감했지만 안타깝게 시동생이 그 이야기를 전부 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생인 시동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그 모습을 보고 결심을 했습니다. 후회할지언정 도련님과 같이 살아보기로 말이죠. 부모님도 안 계신데 형제들에게까지 외면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과 시누이는 그래도 조금 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시동생은 어렸을 때 여의었기 때문에 기억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동생이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질까봐 마음이 정말 많이 쓰이게 되었고 그런 시동생을 거두기로 마음 먹었죠. 저희가 도련님이랑 같이 살도록 할게요. 뭐 밥숟갈 하나만 더 얹으면 되고 도련님이야 워낙 싹싹하니 손 갈 게 없겠죠. 어머, 그럴래? 잘 생각했어. 아직 자식도 없으니까 내 막내 동생을 자식이다 생각하고 거둬.
나야 결혼하고 저 집안 사람이니 내가 어떻게 거두겠어? 올케는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내 동생까지 거둬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지? 그래,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 이게 맞는 거지. 올케가 시동생 뒤치다꺼리 하는 게 맞는 거야. 해결됐어, 이제. 네, 걱정 마세요. 여유 있지 않아서 도련님이 하고 싶은 거 뭐든 다 해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뒷바라지 할게요. 형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염치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맞나 싶어요. 혹시라도 형수님 불편할까봐 말이죠. 뭘 그런 걱정을 해. 내 집이다 생각해야지. 눈치 볼 거 전혀 없어. 올케, 혹시라도 올 동생한테 눈치 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 역시도 그냥 남동생이다 생각할 테니 도련님도 저 편이 누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우이는 본인이 거두지 못한다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제가 거둔다고 하자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라며 쏘아붙였어요.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신우이의 저런 발언들이 참 우스웠고 본인은 동생을 짐처럼 여기면서 저에게 당당하게 맡기는 꼴이 참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동생은 저를 참 친누나처럼 잘 따랐고 저 역시 친동생처럼 잘 지냈어요. 워낙에 예의가 바른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말할 건덕지가 없었고 오히려 남편과 싸우고 마음이 안 좋은 날엔 시동생에게 하소연도 하고 시동생이 절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동생과 형수 관계가 아닌 정말 친남매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형수님, 제가 나중에 꼭 잘 돼서 형수님한테 좋은 옷 한 벌 사드릴게요. 맨날 맛있는 도시락 싸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이런 게 뭐라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흉내 한번 내볼게요. 형수님 솜씨면 믿고 먹을만 하죠. 친구들도 제 도시락만 뺏어 먹는걸요. 항상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수님.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뭐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갖추세요. 저한테 갚을 것도 없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저 역시 제 동생이다 생각하니까 정말이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으니까요. 늘 말도 예쁘게 하는 시동생 때문에 솔직히 힘든 건 없었지만 신우이는 가끔씩 집에 찾아와 시동생에게 눈치 주는 것이 아니냐며 저를 떠보면서 속을 긁어댔고 한 번씩 와서 뒤집는 통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남편 또한 제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았는데 워낙에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는 남편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지만 가끔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 승관이 피죽도 못 먹는 것 같이 말라가네. 올케가 우리 승관이 눈치 주는 거 아니야? 나이 차이 많이 나도 시동생인데. 아, 제가 무슨 눈치를 준다고 그러세요. 솔직히 도련님한테 눈치 줄 것도 없고 워낙 알아서 말도 예쁘게 하니 입댈 것도 없는걸요. 오히려 형님이 오실 때마다 들쑤시고 의심하는 게 절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뭐야? 그럼 그 말 뜻은 나 때문에 승관이를 차별하겠다는 거야, 뭐야? 예, 네가 말해봐라. 네 마누라 아주 무섭다. 당신이 오해 소지가 있게 얘기를 하네. 누나도 참아. 그 뜻은 아니었을 거야. 그래도 승관이랑 나름 잘 지내고 있어. 혹시라도 걸려봐. 내 동생 차별하거나 멸시하면 나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우리 부모 없다고 무시하지 마. 알겠어? 웃기네요, 형님. 가끔 와서 이렇게 한마디씩 할 때마다 참. 그럼 그렇게 잘난 형님이 건사하시지 왜 말만 하시나요?
뭐? 처음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제 아주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우스워졌지? 이 집 채통이 다 무너졌어. 당신 당장 누나한테 사과해. 그래도 누나가 우리 집 부모님이나 다름없는데 어디서 말대답이야? 당장 사과해. 신우이는 자격지심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고 그 자격지심으로 저를 힘들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버티고 버텼어요. 남편은 툭 하면 신우이 편을 들어댔지만 그저 부모님 없이 본인을 키워줬으니 일부러 신우이 편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시동생이 졸업을 하고 빨리 저에게 도움이 되겠다며 대학 문턱에도 가지 않고 바로 공무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워낙에 똑똑했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한 번에 붙으리란 기대가 있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성적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게 조금은 안타까웠어요. 하고 싶은 과에 가셔서 공부해도 되는데 대학 안 간 거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게 도련님도 있을 텐데. 없어요. 그저 빨리 시험 봐서 공무원 돼가지고 형이랑 형수한테 그만 빌붙어야죠. 고마워요, 형수.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언제든 대학교 가고 싶으면 얘기해요. 여유 있지 않아도 도련님 대학 보내줄 순 있으니까. 어려워 말고 말이죠. 그래, 이 정도 뒷바라지 해줬으면 됐지. 너도 알아서 네 살 길 찾아. 빨리 돈을 벌어야 독립도 하고 결혼도 하지. 무슨 말이 그래. 도련님이 있으니 그래도 이 집안에 온기도 있고 나도 얼마나 위로받고 그랬는데 하여간 마음에도 없는 소리.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지만 이리저리 눈치 보랴 펼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신우이와 남편은 본인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보다도 신경을 안 썼고 신우이는 말로만 저에게 또 닥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도련님과 신우이는 크게 싸움이 터졌고 사실 이 싸움을 계기로 도련님께 고마운 마음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핏줄이라고 신우이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두둔해주는 시동생이었거든요. 아니, 승관이 대학 안 가는 것도 올케 때문 아니야? 애가 눈치 보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참나, 지 동생이었어 봐. 어떻게든 대학 문턱이라도 보내지. 눈치를 얼마나 줬으면 공시생을 자초해? 아무리 머리 좋은 애지만 정말 아깝다, 아까워.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한 번도 도련님 제 동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말을 해도 진짜 믿게 하시네요.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형수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당장 사과드려. 덕분에 내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데. 뭐라고? 너 누구 편 드는 거야? 꼴랑 몇 년 뒷바라지 했다고? 지금 내가 너한테 했던 것들은 다 잊은 거냐? 아,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누나야말로 꼴랑 몇 년 같이 산 걸로 생색내는 거야? 나 그때 오히려 누나한테 짐 안 되려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눈치는 더 많이 봤었어. 알아? 형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 어떻게 애를 구워 삶았길래 얘가 이래? 나 돌아가면 또 얼마나 구박을 할까봐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냐고. 뭐라고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저에게 결혼 전부터 막말하시는 건 알았지만 아직까지 이러실 줄은 참 몰랐네요. 신우이는 시동생의 말에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렇게 신우이한테 대적해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오히려 남편보다 낫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동생은 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학교 다닐 때도 성적이 우수하고 늘 모범생이었던 시동생이었기에 공무원 준비는 당연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참 시기가 안 따라주는 건지 매번 공무원 시험에 낙방을 하였고, 저흰 괜찮았지만 그때마다 시동생은 참 많이도 미안해했습니다. 오히려 눈치를 보는 시동생 때문에 제가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부모님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좌절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우리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한편으론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안쓰러웠어요. 이럴 정도면 때려치워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공장에 취직해. 네가 이제 20살도 아니고 자리 잡아야지 되겠어? 에이, 그래도 몇 년째 했는데 아깝지. 매번 1점 차이, 2점 차이인데. 도련님,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음번에 더 잘 될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요. 우리 때문에 눈치 보이는 거면 진짜 그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마음 푹 놓아요. 철밥통 공무원 하는 게 어디 쉽나요? 그래도 되기만 하면 정년은 보장되는 거니까 마음 좀 추스르고 다시 열심히 해봐요.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네요. 빨리 취직해서 걱정 덜어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짐만 되는 것 같아 참 면목이 없어요. 시동생이 죄송하다고 눈시울을 붉히니 저까지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시동생은 그 후 몇 번이나 또다시 실패의 고배를 맛봐야 했고, 횟수로 7년째 공시생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쯤 되니 저 또한 조금은 지쳤는데, 그럼에도 나중에 혹시나마 제가 상처를 주면 제 마음이 후회가 갈까 싶어 시동생에겐 절대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고시원에서 한창 공부를 하고 있던 시동생에게 반찬 좀 갖다 주러 가려고 연락을 하는데 도통 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참 마음이 이상하면서도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고시원에 도착을 하였지만 고시원에서도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고 걱정만이 자리 잡았어요. 도련님, 연락이 안 돼. 어쩜 좋지? 혹시 이번 시험 낙방하고 땀만 먹는 거 아니야? 아, 너무 걱정되는데. 자기 연락 좀 해봐. 아이, 그놈 어디서 술이나 퍼먹고 있겠지. 지가 사람이냐? 7년이면 붓고도 남았겠다. 머리 좋은 놈이 미련하게 맨날 떨어져. 그렇게 안일하게 얘기하지 말고. 형인데도 걱정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걱정되는데 참 너무한다. 얼른 연락해봐.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유난 좀 떨지 마. 걔가 애냐? 그냥 어디서 술 퍼마시고 지 팔자 타령 하고 있을 거야. 내버려둬.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남편을 보니 더 답답했고,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시동생은 결국 싸늘한 채로 발견되었던 거예요. 마지막 시험을 보고 좌절해 술을 마시며 걷던 중 달려오는 차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던 거죠. 참 원망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면서 그간 힘들었으면 좀 기대지 왜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나 싶기도 했고, 차라리 집에 와 털어버리고 같이 얘기를 나누던지 하지. 혼자 술을 마시고 걷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던 저에게 신우이는 소리를 치며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전 바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7년째 공시생인 도련님이 사망 후 도련님의 유서를 들고 와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은 신우이였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더부살이 시동생 오죽 괴롭혔으면 애가 술을 처마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착한 척하면서 결국엔 그랬던 거야. 시험 떨어져서 또 눈치 줬겠지. 그랬으니까 애가 술을 그렇게 먹지. 가뜩이나 술도 못 마시는데 다 너 때문이지. 아, 누나, 정신 차려. 이 사람이 얼마나 승관이한테 잘해줬는데 지금 이 사람 탓을 하는 거야? 누나도 진짜 너무한다. 내 말이 틀려? 넌 집에서 뭐 했어? 얘가 눈치 줄 때 뭐 했냐고? 내 동생 어떡할 거야? 술만 마시지 않았어도. 됐고, 이따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내가 얘기해 두는 건데, 올케랑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될 거야. 무조건. 알겠니? 웬일인지 남편은 저의 편을 들어주었고, 그렇지만 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는데, 정말 모든 게 제 탓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누이는 무슨 유서라고 하면서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저에게 들이밀며 소리쳤는데, 전 그게 뭔가 싶었습니다. 승관이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너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떡하니 유서 봐. 이 생명보험금 수령자는 나라고 되어 있잖아. 승관이가 네 눈치 보느라 네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보험금 수령하면 당장 나한테 내놔. 제 이름을 해놓았다고요? 설마요. 그리고 유서라니 이렇게 될 걸 알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걔가 워낙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은 애니 뭐 보험 들어놓고도 아차 싶었겠지. 그리고 갑자기 지가 그렇게 될 걸 알기라도 했나 보지. 내가 이종이 보고 빨리 바로잡아야겠다 싶어서 달려온 거니까 그리 알으라고. 그렇게 누나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영안실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그 모습을 보고 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경찰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엔 눈물 범벅이었거든요. 아마도 제 시동생과 같이 공무원 준비를 하던 사람인가 싶었어요. 경찰입니다.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전 승관이 덕분에 경찰도 되었고 신세진 게 참 많은 승관이의 고시생 친구였어요. 저 먼저 경찰 되고 참 미안한 게 많았는데 이 오해를 제가 풀어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승관이한테 은혜를 갚네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엿들은 건 아니고요. 두 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 들었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말씀드려요. 순간 들이닥친 베테랑 경관의 정체에 내생이 뒤집히고 말았어요. 그 베테랑 경관이 했던 얘기는 신우이가 충격받기에 분명한 이야기였고 저 역시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너무 흘렀답니다. 정말 도련님의 마음을 그때 다 알게 되었거든요. 그 착한 시동생이 그리 됐다는 게 더더욱 가슴이 미어지고 속상했고 그날 정말 많이 울었던 날이었어요. 아까 잠깐 듣기론 누님께서 승관이가 유서로 모든 생명보험금을 누나에게 수령해주겠다고 적었다는 것 같던데 제가 듣기론 승관이는 항상 형수님한테 감사해 했어요. 그 보험을 저랑 같이 든 거거든요. 제 누나가 보험 설계사라 승관이가 이것저것 도와준다고 들어주었던 건데 수령자를 한참 고민하다가 적더라고요. 자기가 갑자기 잘못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으면 모든 수령금을 형수한테 준다고 분명히 말했고요.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저희 누나가 보험 설계사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도 보험을 들어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유서는 말도 안 되죠, 정말. 참나,
그래도 가족인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보죠. 네 가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도 안 한 것이 수령금을 생판 남한테 해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유서가 있으니까 올케는 돈 수령 즉시 나한테 입금해. 알겠어? 그쪽은 가족도 아니니까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아요. 딱 보니 경찰 같은데 그냥 할 일이나 하세요. 끼어들지 마시고요. 곰곰이 얘기를 들어보니 신우이의 말이 억지 그 자체였습니다. 갑자기 유서를 써놓은 것도 너무 말이 안 되고 정신없는 틈을 타 저에게 맹공격을 퍼붓는 것 같아 화가 났어요. 또한 지금 도련님이 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는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험금 수령자를 알아봤다는 것도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그리고 수령자의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자 유서를 얘기하면서 본인에게 달라고 하다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설사 모든 말이 맞다고 한들 동생 떠난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동생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생각하니 인생이 참 불쌍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도련님이 불쌍하네요. 글이 되자마자 보험금이나 알아보는 누나나 사고 나서 연락이 안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형이나 참 부모님도 안 계시고 삼남매 딱 요 셋뿐인데 어쩜 이렇게 우애들이 이런지 도련님이 안타깝고 불쌍해요. 뭐야? 지금 누굴 가르쳐? 걔 사고 난 거야 안타깝지만 그래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그렇지. 왜? 너도 돈 때문에 지금 눈이 뒤집히니? 그래서 그런 거지? 막상 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눈이 도른 거잖아. 누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무슨 유서야 진짜. 억지를 써도 정도껏 써야지. 여기 경찰분이 아니라고 말하잖아. 아, 너도 네 마누라한테 수령된다고 하니까 한몫 떨어질까봐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핏줄이고 뭐고 없구나? 아니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령자가 형수님이 맞다니까. 그리고 유서 조작죄가 얼마나 큰 처벌을 받는 줄 알아요? 당신은 빠져. 당신만 없으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디 엄한 사람한테 돈을 줘? 신우이랑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장례를 치렀고 보험금 수령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돈 욕심이 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경관이 했던 얘기처럼 신우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도련님의 방에 가서 그동안 도련님이 썼던 공책들을 살펴봤고 신우이가 가져온 유서와 필적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경관이 말이 맞다면 신우이는 정말 괘씸하다라고 느껴졌고 전 그렇게 보험금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선언하면서 결국 신우이와 법적 공방을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몇 년 뒷바라지 한 거 가지고 네가 그 돈을 수령해? 정신 빠진 것 같으니라고. 걔가 잠시 판단을 잘못해서 네 이름으로 써놨나 본데 여기 유서가 있대잖아. 어떻게 주제도 모르고 그 돈을 가로채려 그래? 필적이 매우 다르네요. 도련님 공책이랑 비교해보니까 어디 한번 법으로 해보자고요. 도련님이 안타까워서 저 그 돈 포기 못하겠는데요. 막말로 도련님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돈만 탐내는 꼴이란 진짜 역겨워요. 이게 말이면 단 줄 알지? 아주 돈에 눈이 멀어 신우이도 안 보이는구나. 야, 너 마누라 교육 똑바로 못 시켜? 이 사람 말이 다 맞잖아. 승관이가 이 사람 앞으로 해놨다는데 왜 누나가 그 돈을 탐내냐고. 참나 웃겨 아주. 너까지 지금 네 마누라 편드는 거야? 아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걷어 먹인 것들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기가 막혀.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남편은 재판에 앞서 제 편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고 결국 경찰 조사가 들어갔는데 필적 감정이 들어가자 보험금 수령자는 저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경찰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신우이의 말에 그냥 신우이에게 보험금을 양보했을 거예요. 도련님 사망보험금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저의 성격을 신우이는 정말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서를 조작했던 거였고 결국 신우이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동생이라곤 평생 도움도 안 되는 놈. 수령자가 형수? 참나 기가 막혀.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아휴. 어디 한번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봐.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볼 거니까 그리 알으라고. 본인 동생 잘못된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돈에 놀아나는 꼴이란 아주 무섭네요, 정말. 동생 걱정보다 돈 걱정에 유서 조작까지 해서 내 머리채까지 잡고 안타까운 도련님 사고를 당신이 조작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도련님이 보험 사기를 쳤다고 뒤집어 쓸 뻔했다고. 이건 내가 도련님 대신 주는 벌이에요. 도련님이 생전에 얼마나 많은 눈치를 받았는지 제가 다 들었으니 이건 벌입니다. 정 그냥 가려는 신우이를 붙잡고 뺨을 날렸습니다. 평생 저희 집에 오기 전까지 도련님에게 눈치를 많이 주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도련님이 이때부터 가족들에게 마음 붙이지 못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신우이는 제 한 방에 나가 떨어졌고 소리를 지르며 땅을 치더라고요. 저에게 맞은 분노보다 그 보험금을 한 푼도 수령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그 돈을 수령받게 되자 입이 귀에 아주 걸리더라고요. 본인한테 뭐 하나라도 떨어지는 것 마냥 말이죠. 하지만 전 보험금을 수령받자마자 도련님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평생 불쌍하게 살다간 도련님 이름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건 당연했으니까요. 그래야 제 자신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 자선단체에선 도련님의 이름으로 기부가 되자 도련님은 단체에 명예의 정당의 이름을 올리셨어요. 그래도 이름 석자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는 것에 전 한편으론 정말 기분이 좋았고 늘 미안했던 도련님한테 죄스럽지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승관이가 얼마나 형수님 칭찬을 하던지. 제가 어려운 시절 승관이 도시락 많이 먹었거든요. 형수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싸주신다고 참 고마워했어요. 본인 형제들도 못 그러는 거 형수님이 뒷바라지 해준 거라고 말이죠. 제가 다른 건 해드릴 게 없었고 이번 일은 무조건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남의 일에 좀 끼어들었네요. 그래도 승관이 마지막 가는 길 혹시라도 억울한 일 하나도 없게 하려고 말이죠. 정말 대단하세요. 형제들도 못하는 걸 그렇게 열심히 뒤에서. 늘 술 한잔 하면 형수 얘기밖에 안 했어요. 오히려 친누나 같다고. 형이랑 누나는 눈치를 그렇게 주는데 그 집에 살면서 마음이 정말 편했대요. 참 그 얘기 듣는데 승관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도련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아까운 우리 도련님, 어쩜 좋아, 불쌍해서. 평생 그냥 눈치만 보다가 살다 가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그냥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해지셨음 해요. 이미 다 하셨는걸요. 승관이는 떠나기 직전까지도
형수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 품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보험금 수령자를 형수님으로 해 놓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니깐요. 제가 도련님의 사망보험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고 저에게 미쳤냐며 윽박을 지르기도 했지만 차마 그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나 도련님 이름으로 좋은 일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돌았냐? 내가 이러라고 네 편 들어준 줄 알아? 아니 그 아까운 돈을 왜 기부해? 왜? 기부하려면 나한테 할 것이지. 하여튼 미련하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밖에 못 살지. 너 진짜 두고두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아주 괴롭힐 거야. 당신 그렇게 억울하면 이혼해. 안 말려. 나도 당신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으니까. 어쩜 누나랑 당신은 똑같냐? 지 동생 생각 1도 안 하고 그저 돈. 당신네 부모님이 얼마나 막내 아들이 안쓰럽겠어. 그렇게 그 돈을 기부한 게 억울하고 화가 나면 이혼해. 안 말려.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 겁 하나도 안 나니까 당장 해.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돈을 기부하니 제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도련님도 이렇게 하는 걸 바라셨을 것 같았고 오히려 제가 이럴 줄 알아서 수령자 이름을 저로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흘렀어요. 남편이랑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여느 부부처럼 다투기도 또 잘 지내기도 한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 이혼이 쉬울 수 있겠나요? 그날 일을 계기로 그래도 남편도 정신을 좀 차렸는지 조금은 다정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인생 이게 내 팔자련이 하고 살고 있어요. 부부가 뭔지 참 연이 쉽게 끊기지 않더라고요. 물론 신우이랑은 그 사건을 계기로 안 보고 살고 있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허영심만 많고 본인밖에 모르는 신우이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혼을 하여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전 지금은 아이와 남편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지내고 있지만 시동생 기일이 될 때마다 착하고 제 동생 같았던 시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참 많이 흐른답니다. 평생 진짜 가족보다 절 위해주었던 도련님이 아마 저희 가족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 웃음을 짓지 않으셨을까 해요. 오늘 이 글을 쓰다 보니 정말 착했던 도련님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도련님을 추억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